70까지는 아니었는데. 아, 그랬어요? 70 정도면 지금이 위기 시기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SOC를 비롯한 지역구 사업에서 구조조정하자 30조의 근거는 네. 재량 지출 300조의 10%입니다. 선제 타격 얘기를 한다든지 긴장을 고조시키고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오늘 대선 후보들의 첫 사자 TV 토론이 열립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오늘 토론에 쏠리고 있는 만큼 후보들도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현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뭐 연휴 네. 동안에 뭐 지역구 시장도 좀 다니고요. 네. 저희 군대 간 아들 면회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예. 일단 아직 연휴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씩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여론조사만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고 현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먼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기간은 1월 23일부터 28일까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40.2%, 이재명 후보가 38.5%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이건 TBS가 의뢰를 했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이고 이재명 후보 37.9%, 윤석열 후보 41.6%, 심상정 후보 3%, 안철수 후보 10.6%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후보 41.6%, 이재명 후보 37.9% 두 후보의 격차 역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픽 보시죠. CBS와 서던 포스트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조사 기간은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역시 이틀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33%, 윤석열 후보 32.5%, 심상정 후보 2.5%, 안철수 후보 9.4%인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격차 역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일단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 3개를 좀 보여드렸는데 일단 뭐 구체적인 수치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조사 기간이라든지 조사 방법이라든지 여러 변수로 인해서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경향성은 오차 범위 안에서 좀 박빙, 접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그 흐름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이제 사실은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을 보이면서 네. 뭐 한계 조사는 저희 후보가 좀 낮게 나왔지만 네. 대체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은 윤 후보가 약간은 우세 범위에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도 마음을 못 정한 후보들 유권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론조사를 완전히 믿기도 어렵고 또 네. 완전히 안 믿기도 어렵다. 우리가 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향성을 주로 보는데요. 다시 이제 오차가 넓어졌다 또 줄어졌다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근데 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는 않아야 되는 선거다 이런 생각만 해봅니다. 네. 지금 앞선 그 3개 그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설 연휴 기간의 그 표심, 어떻게 보면 전국 각지에서 친척들이 모여서 대선 관련된 이야기도 할 거지 않습니까? 그 표심이 정확히는 반영되지 않은 그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그 기간 자체가, 조사 기간 자체가요. 그 설 연휴가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그 표심은 어떻게 좀 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 악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연일 지금 논란이 되는 김혜경 여사 논란은 뭐 이것은 단순한 악재를 넘어선 아주 굉장히 우리가 아주 유의해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양자토론 무산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양자토론을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를 굉장히 의심하게 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이 설 명절 지난 이후의 민심은 아무래도 조금 더 윤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의원님께서 그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얘기를 좀 해서 이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졌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관련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단순한 과잉 의전이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사과로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사과로 부족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의전의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 의전이 실질적으로 도지사 부인 을 의전해야 되느냐, 이거는 불법 의전의 문제가 있거든요. 과잉 의전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뭐 잔심부름, 뭐 집안 뭐 백김치를 넣었느니 뭐 이런 넣어드렸다든지 이런 속옷 정리를 했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리 문진표, 문진표를 대리 작성했다든지 이런 정말 우리가 황당한 일이죠. 이게 무슨 봉건시대 영주 부인도 아니고 정말 뭐 중전마마 코스프레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면 어제 새로 밝혀진 거죠. 법인카드로 집에서 먹는 소고기를 결제했다는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국고 손실입니다. 이 나라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볼 문제가 아니다. 네. 특히 뭐 김혜경 여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배우자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제 배우자 검증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지위가 굉장히 막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부인이라는 이 될 분이 어떤 공적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공적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악재를 넘은 거다. 뭐 대형 악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로서는 참 성남시장을 2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1번 하신 분의 부인이 저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거는 그분들의 삶이 어땠을까 그동안. 성남시장이라는 건 아주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감시에서 굉장히 벗어난 곳이에요. 기초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감시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것이 사실 지역 언론도 기초단체의 예산을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익숙했기 때문에 저렇게 공적의식이 결여됐을까? 저런 분을 영부인으로 정말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참 아주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여기는 아마 굉장히 이 사태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측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쪽 그 반박 해명을 좀 넣고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그 대리 처방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혹에 연루된 전직 공무원이 본인의 약을 처방했다라고 일단 그 입장문을 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의 그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는지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공무원 가운데 있는 5급 공무원이 원래 이재명 후보 변호사 사무실의 여직원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 사무실 이제 여직원을 결국은 이제 김혜경 여사 수행을 담당하는 의전을 담당하는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 자체가 사실은 나라 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을 들고요. 네. 뭐 대리 처방을 했으면 그게 왜 약이 이재명 지사 댁으로 배달이 됐다며요. 그래서 그 두 분의 해명은 정말 어이가 없고요. 그분이 뭐 위에 김혜경 여사는 몰랐다고 막 변명을 했던데, 김혜경 여사가 본인 집에 백김치 위치가 바뀌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참 그 자체의 해명에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실에 감사를 맡기겠다고 하는데 경기도 감사는 누가 하는 건지 네. 뭐 이재명 지사의 다 그늘 아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이 부분 잘못된 거 우리가 저 수사 받겠다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떳떳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실에 감사를 맡겼다는 것 자체로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을 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믿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해명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도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녹취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준비되어 있으면 좀 바로 한번 준비가 되는 대로 틀어주시죠. 네. 아이고, 이 김건희 씨 수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현직 검사장 아닙니까? 예. 지금 김건희 씨는 자연인이잖아요. 검찰총장 부인이라도 문제지만 전직 총장이고 4개월간 9차례 통하고 332건의 카톡을 했다. 어떻게 현직 검사장이 그 직접 개선상이 있지 않는 그 부인한테 이렇게 사적으로 통화를 할까요? 그것은 김건희란 분이 단순한 윤석열 후보의 아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건희 씨가 만약에 이번에 뭐 그런 사적인 어떤 공금 유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야기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들으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은 저도 사실 네. 이렇게 많이 통화를 하고 카톡을 했어 그래서 저도 놀랐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명이 나오는 것이 그 당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부득이 이제 김건희 씨 카톡을 이용했다 뭐 이렇게 해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 송영길 대표가 이 발언을 했더니 한동훈 검사장께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부분은 그동안의 해명이 맞았다고 보고요. 이렇게 함부로 지금 뭐 마치 김건희 여사가 모든 것을 지시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그러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그동안 이제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보면 편하게 하는 얘기 중에 나온 건데 그것이 무슨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실질적으로 물타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물타기인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게 물타기 한다고 해서 물타기 될 일입니까? 네. 사실은 이 전혀 본질이 다른 거죠.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사적인 신분으로 한 얘기와 그런 과정에 있었다면 이분은 도지사의 부인으로서 일종의 준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검찰총장의 부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 이런 물타기 한다고 국민들께서 속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논란 그 답변이 나오셔서 먼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또 지금 뭐 이제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좀 하셨어요. 이 김혜경 여사 부분에 대해서 법인카드 관련된 부분 법인카드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 진짜 수사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이래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정부를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 정권을 쭉 보면은 이 공사의 구분이 없고 거기서 불공정 문제가 늘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정권의 세력들이 다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윤미향 씨 것도 마찬가지죠.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정말 팔아서 돈 받아서 후원금 받아서 사적으로 썼죠. 게다가 이제 뭐 대장동 사건도 여러 가지 논점이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나라에게 귀속돼야 될 건 민간에게 주었고 그들이 측근이라는 점에서 나라의 돈에 결국 손실을 준 거죠. 그다음에 또 태양광 마피아도 그런 거거든요. 결국 나라 국간을 함부로 쓰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김혜경 여사도 사실은 이거는 뭐 공인으로서의 자질, 능력 이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문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공사의 구분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또 앞서 의원님께서 대장동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또 이 주제를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대선 주요 후보 사자 첫 TV 토론이 열리긴 하는데 설 연휴 기간에 두 양강 후보의 양자 토론을 또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무산됐잖아요. 무산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자료 지참 여부를 놓고 무산이 됐는데 이게 결국 그 대장동과 관련돼서 윤석열 후보 측이 집중적으로 좀 공세를 펼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서 결국 그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토론하자 얘기했지만 결국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자유 주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대장동 문제는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오늘 토론 시간에는 제대로 되기도 어렵겠더라고요. 토론 시간에 자유 주제가 너무 짧아서. 근데 하기 싫었다고 보고요. 뭐 자료 핑계를 댔는데 오늘 사자 토론도 자료 들고 들어가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뭐 팩트에 관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결국 뭐 성남시장이 결제한 결제 서류라도 보여주면서 얘기해야지 그 근거가 확실해 보이고 또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안 그러면 이제 공방으로 그냥 끝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려면 부득이한 거였는데요. 이재명 후보 지금 뭐 껄끄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민주당 쪽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 측이 커닝 토론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또 토론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 그 녹취를 듣고 실제 어떤 입장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돌리고 싶으시겠죠. 원래 대선 토론에서 일반적인 그런 룰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대장동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을 국민들께 설명하려 그러면은 자료 같은 걸 제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말장난으로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 왜 이렇게 예. 토론을 회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심상정, 이재명, 안철수 세 후보가 그동안 토론에 나왔던 게 KBS 더 라이브, MBC 뉴스데스크, KBS 일요진단, 네. KBS 9시 뉴스, MBC 100분 토론, SBS 뉴스. 여기에 대해서는 3명의 후보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방송 출연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네. 윤석열 후보는 출연 횟수가 없어요. 이 토론을 피하고 있다. 이거 과연 알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지금 말을 좀 들어보면 둘 다 어떻게 보면 토론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내탁 공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 후보는 사실은 꼭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뭐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질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뻔한 건데 결국 배임이냐 아니면 정말 시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거냐 뭐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 수사가 지금 정진홍 부실장 같은 경우는 2월 6일이 원래 그 공소시효예요. 그런데 이제 뭐 시민단체가 사실 다시 재정 신청하면서 공소시효는 다소 좀 한 달 정도 늦춰지기는 했지만 이 검찰이 수사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그 특유의 뭐 검사와 피의자 같은 신문은 안 되겠지만 네. 좀 그 본인의 특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후보의 생각이었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가장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과연 대장동은 왜 일어났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을 벌이듯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이러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임한다면 어떠한 손해가 나게 되느냐,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손해가 나게 되느냐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 선거의 쟁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윤 후보가 토론을 피했다? 그거는 뭐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상대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일단 또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양자 토론은 무산됐지만 오늘 뭐 첫 사자 토론이 열리지 않습니까?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자 토론 기다리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이 네 후보가 토론에 참석을 하고요.
주제는 부동산, 외교안보, 일자리 성장, 그리고 자유주제로 나뉘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양강 후보 모두 중도 외연 확장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좀 수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오늘 쟁점 가운데 하나는 외교 안보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 사드 추가 배치를 좀 거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첨예하게 좀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반대하고 있죠. 그 네. 뭐 기본은 중국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 측도 우리가 사드를 구입해서 우리의 자유용으로 사드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 중국 측이 문제 삼는 것은 미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을 문제 삼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사드가 지금 가장 사실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어 시스템인데 이거를 반대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첨예하게 뭐 내용은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국민들께서 알아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쟁점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왜 수렴하게 되느냐. 공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수렴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저녁에 한 말 다르고 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 결국 대통령이란 자리는 우리가 정치인도 신뢰를 잃으면 정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란 자리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토론이 딱 끝나면 이재명 후보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또 그 의원님께서는 외교통일 쪽 그 전문 많이 이제 위원회에서 계셨으니까 위원장 했었죠. 추가적으로 좀 네. 여쭤보면 이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 사드가 고고도 네. 미사일 그 요격 체계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고도 이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북한이 남한을 그 목표로 한 대남 무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드의 실효성 문제를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실효성은 없는데 중국과의 그런 외교적인 갈등만 부각시킨 것 아니냐. 그게 아마 논리인 것 같거든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네. 있는데요. 사드가 지금 성주에 네. 배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200km밖에 방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한강 이북에 있는 우리 수도권의 방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드를 수도권 쪽에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고도 미사일에만 통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요. 북한이 2017년에 완성한 노동 미사일 같은 거는 상당히 고고도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남 공격용 미사일은 모두 사드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인식이다라는 말씀을 짚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KN-23, KN-24 뭐 신형 뭐 전략 무기도 전술 무기도 있는데 뭐 다른 뭐 무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층적으로 조금 그럼요. 방어망을 구축해야 네. 된다는 게 핵심적인 지금 논리인 겁니까?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뭐 최근에 뭐 순항 뭐 쭉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라면 중층 방어를 해야 된다. 네. 다층 방어. 그래서 사드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뭐 이렇게 해서 중층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준비한 시간이 다 네.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현 전국 상황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대선 후보가 오늘 저녁 첫 TV 토론에서 격돌해 주요 공약과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루 사이 확진자 2,600여 명이 늘면서 어제 22,90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연일 최다 규모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정부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7일부터 반영할 사회주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오늘부터 동네 병원도 코로나19 검사 진료에 참여하도록 진료 체계가 바뀌었지만 200곳 정도만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면서 첫날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병원의 참여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동산 대출금을 갚고 부모의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 등 호화 생활을 해온 미성년자 227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한 탈루 행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77억 원을 주식 투자로 잃은 김 씨는 공범 여부에 대해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청소년 10명 가운데 2명은 성적 착취가 빚어지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통로로 지목된 오픈 채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 채팅을 해본 청소년의 75.4%는 낯선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아봤다고 응답했습니다. 연휴에 평소보다 검사량이 줄었지만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천여 명이 늘며 다시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 2,90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는 일주일 전에 1.6배, 2주일 전에 3.5배 수준입니다. 또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의 비율을 뜻하는 검사 양성률은 10.9%로 올라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든 274명으로 엿새 연속 2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사망은 하루 사이 25명 늘어 누적 6,812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서 오늘부터 동네 병원도 코로나19 검사 진료에 참여하도록 진료 체계가 바뀌었지만 첫날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전까지 동네 의원은 181곳, 오후에는 20곳이 추가돼 모두 200곳 정도가 코로나 진료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343곳이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차례대로 1,004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던 정부 발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 밀린 일반 환자 진료 수요가 연휴 이후 몰리거나 4종 보호구 등 코로나 환자를 받는 데 필요한 물품 준비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상보다 의료기관 참여가 적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가 감독하는 가운데 자가검사 키트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사람 4명 가운데 3명꼴로 PCR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검사 치료 체계를 우선 시행한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신속 항원 검사 8만 4천 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87건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다시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76.1%에 해당하는 523건이 최종 양성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고의로 감염시키는 인체 실험을 했더니 접촉 이틀 만에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젊은 실험 참가자들은 비교적 가벼운 감기 증세에 그쳤고 중증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영국의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은 건강한 18세에서 30세 남녀 36명을 코로나19의 일부로 감염시킨 뒤 2주간 관찰했습니다. 알파 변이가 나오기 전 단계의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소 분량 코 안에 뿌린 결과 참가자의 절반인 18명이 감염됐습니다. 코로나19 등장 이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인체 실험입니다. 기침 등 감염 증상은 바이러스 접촉 이후 42시간 만에 관찰됐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를 5가량 거친다는 기존 추정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감염되고 나서 5일째가 감염력이 가장 높았고 평균 9일 뒤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감염 초기 40시간 만에 목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에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매우 효율적 방역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감염자 중 2명은 중도에 항체가 검출돼 실험이 중단됐고 나머지 16명은 콧물이나 몸살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였습니다. 인체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안전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다른 바이러스나 백신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인체 대상 연구가 활용되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덴마크가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했고 다른 국가들도 잇따라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늘지만 입원 환자 수가 큰 변화 없이 잠잠해지자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겁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덴마크가 유럽연합 국가 중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방역 조치 해제를 한 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성급한 조치라며 경고하고 나섰지만 유럽 국가들의 규제 완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해 식당, 주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즉각 사라졌고 기존 오후 11시까지였던 주점의 주류 판매 시간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재택근무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스테르 노르웨이 총리는 확진자 수는 늘었지만 입원 환자 수는 줄었다며 이제는 높은 감염 위험과 함께 살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500여만 명 수준인 노르웨이나 덴마크에서는 최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르지만 입원 환자 수는 하루 수십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80%가 넘는 백신 접종률의 효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프랑스도 2일부터 공공장소 입장 인원 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Moi ça m'arrange parce que bon après je suis pas concernée par le télétravail. Donc là toutes mes collègues sont revenues aujourd'hui au bureau. Donc ça donne un petit peu plus de vie quoi dans 16일부터는 경기장, 영화관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지난해 12월부터 폐쇄된 나이트클럽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간 평균 약 32만 2천 명으로 한 주 전에 36만 6천 명보다는 줄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도 현지 시간 2일 기자회견을 열고 3일부터 밀접 접촉자의 격리, 재택근무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잇따른 방역 완화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잔해물 붕괴로 중단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수색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침 7시쯤부터 구조대원 등 180여 명과 인명구조견 4마리, 드론 4대를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아침 8시쯤 붕괴 아파트 28층에서 26톤짜리 잔해물이 떨어지면서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그제 오후 4시 반쯤에는 붕괴 아파트 26층에서 추가로 실종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북면의 한 채석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경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발파 작업 시간 전에 폭발 소리가 나서 가보니 4명이 쓰러져 있었다는 현장 작업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오른 것에 대해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는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그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낼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 재산으로 대출금을 갚고 부모의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 생활을 해온 227명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호화 사치 생활을 일삼아온 41명과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가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47명이 포함됐습니다. 고령화로 오는 2030년까지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에서 2030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30년 15세 이상 인구는 134만 4천 명이 늘지만 2010년에서 2020년 전망치인 396만 명과 비교해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층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320만 2천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로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을 택배 기사 업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과연 현장에선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택배 물류 터미널. 터미널을 가로지르는 큰 레일 위로 택배 상자들이 밀려듭니다. 상자 위 주소에 따라 구역별로 쉴 새 없이 상자를 골라내는 사람들. 대부분이 택배 기사들입니다. 주황색과 초록색 조끼를 입은 분류 도우미가 곳곳에 배치돼 분류를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여전히 분류 작업에서 손을 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6월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과로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에 도우미를 투입하고 택배 기사는 배송만 한다는 게 핵심인데 이곳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각 택배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CJ 대한통운은 택배 도우미를 5,500여 명, 롯데와 한진택배는 4,000여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합의를 체결한 로젠택배는 올해 6월까지 1,000명을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90여 명이 분류 작업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택배사 모두 택배기사 2~3명에 1명꼴로 분류 도우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체 점검에 나선 정부도 합의 이행 상황이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전국 택배터미널 25곳을 조사한 결과 분류 인력이 일부라도 투입되면서 택배기사의 작업 강도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과 산재보험 가입 등 다른 합의 사항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분류 인력이 투입돼가지고 작업 강도가 좀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늦어지시는 분들도 있었고. 하지만 택배노조는 준비기간 6개월이 지나도 근본적인 개선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택배사의 늑장 대처를 정부가 눈감아주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CJ 대한통운 노조원 16,000명 가운데 64%가 여전히 분류 작업을 직접 한다고 응답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돈을 더 받자는 게 아니라 그 택배 기사들의 그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작업 시간을 줄이자 이런 취지인데 강도가 줄었다 하더라도 이 작업 시간이 계속 여전하다. 국토부도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올해 상반기까지 불시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노조는 당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재소집하라고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어서 택배 노동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누군가 도로 위에 던져놓은 전동 킥보드 때문에 운행 중이던 차량이 크게 망가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이용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한 차례 규제가 강화됐지만 곳곳에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잠원동 한 도로.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교차로 바로 앞에서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도로 위에 있던 공유형 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새벽 시간대라 다행히 뒤따르는 차가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차량 아랫부분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150만 원 넘는 견적이 나왔고 운행도 3일 넘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공유 킥보드 그 상대 거를 전화를 했는데 전화 자체도 안 되고. 운전자는 인근 방범 CCTV에 누가 세웠는지 찍혔을 것 같아 구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자 이를 내버려둔 채 인근 상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긴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신원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결국 수리비를 모두 개인 돈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예약으로만 움직이는데 예약 받은 걸 갖다가 다 이제 취소를 하고 그 부분 대해서 일도 못 하고 차 수리비도 이제 제가 150만 원을 제가 물어줘야 되고. 방치된 공유형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심하게 다치는가 하면 대구에서는 60대 여성이 비슷한 사고로 무릎이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차도나 대중교통 승하차장 근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등 주차 금지 구역을 조례로 정해놓고 견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안 자체는 완전히 엉망이어서 업체만 다 죽어갔고 주정차에 대한 것들도 정리가 완전히 돼서 지자체마다 조례가 그 기준으로 똑같이 만들어줘야지만. 지난해 5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증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운전자 안전을 위한 규제책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115억 원 규모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 씨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공범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횡령 인정하십니까? 주식 손실 메우려고 횡령 시작하신 거 맞나요? 네. 미수거래로 돈 다 날린 거 맞으세요? 구청에서 횡령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공범 있으세요? 가족들 횡령 사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청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횡령하신 거? 네, 없습니다. 국내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통로로 지목되는 오픈 채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대응 방안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나 그루밍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3,7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오픈 채팅을 해본 청소년의 75.4%는 낯선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아봤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가운데 성범죄 경력자 67명이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와 학원 등 전국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63만여 곳과 운영자와 종사자 338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는 67명으로 적발된 기관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이 37%로 가장 많았고 학원 등 사교육시설이 25.3%, 박물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 7.4% 순이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4일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비공개 회의를 연다고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안보리가 금요일 오후 3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영국, 프랑스와 함께 3일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회의를 열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요청보다 하루 뒤에 회의가 잡힌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 3,000명이 동유럽에 추가로 배치됩니다. 미국 국방부는 나토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며 러시아와 전 세계에 나토가 중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3,000명을 동유럽에 추가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 기지에서 2,000명이 수일 내로 폴란드와 독일로 향해 대부분 폴란드에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독일에 주둔해온 미군 병력 가운데 1,000명 정도가 루마니아로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moving an additional force of about approximately 2,000 troops from the United States to Europe in the next few days. 1,000 soldiers
that are currently based in Germany will reposition to Romania in the coming days. 커비 대변인은 이번 추가 배치가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 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 병력은 유사시 나토가 신속 대응군을 가동할 때 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나토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한 준비로 공격에 대한 억지와 방어 차원의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we send a strong signal to Mr. Putin and frankly to the world that NATO matters to the United States. It matters to our allies. And we have ironclad Article 5 commitments. 또 이 병력은 지난달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유럽 파병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8,500명과는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추가 병력이 유럽에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파병 발표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인데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커질수록 미군 파병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유럽에 천연가스를 보내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과 협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물량을 유럽으로 돌릴 수 있는지 협의했다는 겁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분쟁 발발 시 아시아의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이 유럽에 연료를 보내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접촉한 국가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중국이 포함되지만 중국과의 접촉은 제한적이었다고 블룸버그는 밝혔습니다. 유럽은 현재 천연가스 수요의 40%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경우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유럽연합 EU 당국자들이 아시아 국가들과 스와프 형태의 장기 가스 계약이 가능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당국은 즉각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중국 당국과는 연유 탓에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인도의 국영가스 회사인 게일은 종종 미국 선적분을 유럽에 판매하고 있으며 비상사태 시 이 절차를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카타르, 나이지리아, 이집트, 리비아 등 가스 생산국들과 접촉해 비상사태 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지 협의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 군주와 정상회담을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가스 시장은 원유와 달리 예비 용량이 거의 없고 단기에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필요로 하는 양은 어느 한 국가에 의해 공급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카타르 에너지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제유가가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 유지 방침에도 상승하며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6센트, 0.07% 오른 88달러 26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31센트, 0.35% 상승한 89달러 47센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내일 저녁 동계올림픽의 공식 개막을 앞두고 참가 선수의 70% 이상이 베이징에 도착해서 경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대회 운영부서는 어제 브리핑에서 개막 이틀 전인 어제를 기준으로 선수의 70%가 이미 도착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막식이 열리는 내일까지 모든 선수가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또 컬링 혼합 복식 경기의 경우 개막식 이전인 어제 저녁부터 미리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구촌의 겨울축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내일 저녁에 개막합니다. 코로나19 속에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 역시 선수들의 출전 자체가 도전입니다. 대회 기간 YTN 취재진이 경험하는 올림픽의 모든 현장을 베이징 Y로그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결전지 베이징 입성까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이틀째 받으러 왔고요. 모두 다 끝났고요. 마스크 진짜 스포츠 기자 하면서 지금 한 코로나 검사 30번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눈물 나, 이거 막. 특히 콧구멍. 오케이. 제가 꿈을 꿨는데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 하루를 자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꿈을 꿨어요. 줄 수 있지. 그럼 그렇게 되면은 거기는 철문이나 이런 폐쇄되는 그런 걸 열어버리고. 베이징 온 소감은요? 지금 실내라 그런지 덥습니다. 너무 카메라가 가까운 거 아닌가요? 길거리에 줄을 받음으로써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줄.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미국 선수단에게 개인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FBI는 공지를 통해 모든 미국 선수가 사이버 보안을 고려해 개인 휴대전화 대신 임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FBI의 이번 경고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 안보당국의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벤토호가 카타르 여행 확정과 함께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설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K리그 소속 국가대표 15명은 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고 대한축구협회 일부 임직원이 나와서 선수단을 맞이했습니다. 중동 원정 기간 독일 구단에 입단한 이동준과 이동경 등 해외파는 현지에서 해산했고 UAE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된 홍철은 현지에 남았습니다. 홍철은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돼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이 춘제 기간에 열린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경기에서 베트남에 1대3으로 지면서 본선 진출이 좌절되자 자국 내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관변 동객인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은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실컷 먹고 마신 뒤 들어누운 마마보이의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시진 전 편집장은 또 그렇게 많은 관심을 주고 돈을 썼는데 중국 남자 축구는 퇴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후시진 전 편집장의 글은 3시간 만에 1,370만 명이 읽었고 5,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려서 중국인들의 실망감을 보여줬습니다. 정부가 올해 12만 호가 넘는 규모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도심 복합 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 복합 5만 호, 공공정비 5만 호, 소규모 정비 2만 3천 호 등의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발표한 후보지의 경우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등을 마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2사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선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고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이바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법인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의심 거래 570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 외지인의 거래 9만 건 가운데 이상 거래 1,8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일 거짓 신고와 소명자료 미제출 등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간 편법 증여 등이 258건, 무등록 중개 등이 4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화제작에 출연한 국내 패션 인플루언서가 가짜 샤넬 등을 착용해서 국내외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당국이 이른바 명품 짝퉁 철퇴에 나섰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은 샤넬 가짜 의류를 비롯해 이른바 짝퉁 명품 5천여 점, 시가 12억 원 상당을 중국과 홍콩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체들 대표 2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가족 등의 전화번호와 수취지 수십 개를 이용해 700여 차례에 걸쳐 가짜 명품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국인 중개상인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가짜 의류 등을 주문한 뒤 해당 물품을 직접 소비할 목적인 것으로 속여 특송 화물로 반입했습니다. 유명 공간 디자이너 임성빈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임 씨를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즘 치솟는 배달료 때문에 음식 시켜 먹을 때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앞으로 배달료가 더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배달앱을 운영하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요금제 개편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제부 강정규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강정규입니다. 네, 오늘부터 배달앱 요금제가 바뀌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배달료가 더 오르는 겁니까? 네, 먼저 쿠팡이츠가 당장 오늘부터 새로운 단건 배달 요금제를 적용합니다. 수수료 일반형과 절약형, 배달비 절약형, 포함형 등 4가지 요금제 중에서 자영업자들이 선택하도록 했는데요. 자, 일반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배달앱 사용료 격인 중개 수수료로 주문 금액의 9.8%, 여기에 더해서 배달비 5,400원이 덧붙는 형태입니다. 자, 3만 원어치 음식을 주문했다고 할 때 수수료 2,940원을 쿠팡이츠에 내고 라이더나 배달 대행사에게 주는 배달비 5,400원은 업주 판단에 따라 고객과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총액을 놓고 보면 8,340원 정도인데요. 그동안 단건 배달 프로모션, 즉 판촉 행사 요금이 수수료 1,000원에 배달비 5,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만큼 이것과 비교하면 2,000원 이상 배달료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쿠팡 측은 가게 상황에 따라서 요금제를 잘 선택하면 오히려 배달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의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원도 다음 달 3월 22일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요금제 개편에 들어갑니다. 기본형과 절약형, 통합형 등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형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6,000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배민은 앞서 쿠팡이 지난 2019년 단건 배달로 시장에 진입할 때도 뒤늦게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쫓아갔는데 이번에 요금제 개편도 쿠팡 따라하기에 나선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동시에 이렇게 요금제 개편에 나선 배경은 뭡니까? 네, 이 대형 플랫폼들은 이번 요금제 개편이 배달료 인상이 아니라 배달료 현실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의 정상 요금표를 보면 먼저 배민의 경우
중개 수수료로 주문 금액의 12%, 배달비 6,000원, 쿠팡이츠는 수수료 15%, 그리고 배달비 6,000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 프로모션 요금을 적용해서 두 업체 모두 수수료 1,000원에 배달비 5,000원만 받아왔다는 겁니다. 대형 플랫폼들이 시장 점유율 싸움에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출혈 경쟁을 감내하면서 염가 경쟁을 벌여왔다는 얘기인데요. 업계 관계자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프로모션을 26개월 동안 8번 연장을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 1,000원에 배달료 5,000원으로 고정을 해서 이 1,000원에 5,000원을 불가능한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동안 대형 플랫폼끼리 출혈을 감내하면서 염가 경쟁을 벌였다는 건데 문제는 이미 배달료는 많이 올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배달은 기사 한 명이 서너 건씩 묶어서 배달하는 묶음 배송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에선 단건 배달 경쟁이 붙으면서 한 건씩 왕복하는 체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건씩 묶어서 배달하던 것을 더 짧은 시간 안에 한 건씩만 배달하다 보니 당연히 배달 기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겠죠. 또 플랫폼 간 단건 배달 경쟁이 붙으면서 이 배달앱 소속 단건 배달 전문 라이더들을 직접 모집하는,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라이더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됐습니다. 이래서 기존 묶음 배달 서비스 가격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부릉이나 바로고, 생각다르 같은 지역별 배달 대행 업체들이 이 대형 플랫폼의 배달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 배달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단건 배달이 가격이 오르니까 그전에 3건, 5건 했던 이제 배달 대행사들이 그러면 여기 기사들이 계속 뺏기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배달료를 이제 올리는 경향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네, 강정규 기자, 정부가 치솟는 배달료를 잡겠다면서 이번 달부터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이 물가 잡기 차원에서 정부가 뭐라도 하겠다고 해서 내놓은 방안인데요. 이 배달비 공시는 정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민간단체인 소비자단체 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조사하게 됩니다. 이번 달 말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배달비 원가를 공개하는 형태인데요. 이 업체별 가격 비교를 통해서 배달비 인상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 배달 앱에 뜨는 배달료 1분에 한 번씩 갱신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는 주식시장과 매우 가까운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 같은 피크타임 또는 날씨가 너무 덥거나 혹은 요즘처럼 너무 추울 때, 눈이 오거나 비가 내려서 배달 주문이 늘어날 때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배달료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 배달 원가를 공개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재조정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배달료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자영업자와 소비자들, 이 사이에선 벌써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 공동구매, 이른바 배달 공구 경험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음식을 같이 시킬 사람을 모집해서 배달비는 한 번만 내고 각자 음식을 찾아갔다는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치솟는 배달료 부담에 많은 공감을 얻었던 글입니다. 사무실이나 대학 동아리반 같은 곳에서 실제 할 수도 있는 주문 방식으로 보이는데, 이 배달비가 부담되다 보니 요즘 젊은이들 가급적 안 시켜 먹고 싶은 음식 직접 포장해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나본 소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배달을 일단 시킬 때 주변에 혹시 그냥 포장해 올 만한 가까운 데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거든요. 예를 들어 치킨을 먹고 싶어도 찾아올 수 있는 거리면 배달비가 막 4,000원, 5,000원 막 이렇게도 붙고 하니까. 음식값보다 배달비가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YTN 취재진이 다녀온 서울 신림동의 한 김치찌개집 사장님도
이런 포장 주문 유도하려고 라면사리 같은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고요. 또 가까운 거리는 사장님이 직접 배달해 주는 방식으로 높은 배달료 부담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조정이 되면 배달료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시장의 자체 조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또 소비자들의 주문 습관을 바꿔놓은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그동안 출혈을 만회하기 위해 요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지는 않는지 감시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강정규 기자와 함께 배달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설 연휴 전 얼어붙었던 증시가 온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세도 강한 모습인데요. 글로벌 증시가 몰고 온 훈풍에 힘입어서 2% 넘게 오르며 장중 2,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하며 900선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시장의 불안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설 연휴 기간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하며 원달러 환율 장초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은 1,200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9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기존 증산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잠재적인 공급 차질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상황 등 지정학적 위기가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낮에도 추위의 기세는 여전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9도로 여전히 영하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더 낮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날이 갈수록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확대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지방은 오늘 낮에도 영하권 체감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3도, 광주 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충청과 호남, 제주 산간에는 내일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 중반쯤 풀릴 전망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강추위에 감기 가능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